반갑습니다. 뒤에 조금 아직 몇 분들이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AI ML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필호라고 합니다. 현재는 코리아 전체 리전의 AI ML 니즈를 담당을 하고 고객분들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I ML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기계학습을 싸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조금 자극적인 타이틀로 적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좀 실제적으로 핸즈온 하실 때, 실습을 하시거나 개발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세션을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세션 순서는 첫 번째로 이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있으시니까 그 중에서 이번 세션은 세이지메이커에 집중을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의 가격 모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기존에 온프레미스 서버상에서 머신러닝을 운영을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를 직접 구매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운영 비용에 대해서 감당을 하시게 되는데, 세이지메이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죠.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만의 가격 모델은 어떻게 되고 이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제너럴하게 꼭 세이지메이커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머신러닝을 실제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되는 롤이 있으시다고 하면 적용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팁들을 좀 모아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분들도 사실 실제 회사에 들어가서 머신러닝 개발 업무를 하시게 되면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회사가 1년에 IT 예산을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IT 예산을 배정을 해놓고 그 배정된 예산 안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회사는 몇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개발자이기도 하고 혹시 매니지먼트 롤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이 계시다 하면 어떻게 전체적인 가격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너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예산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좀 미리 워닝을 받고 싶다, 그런 관련되는 기능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의 가격 모델은 클라우드 컴퓨팅답게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계약을 하거나 최소 요금이나 이런 거 없이 사용하신 초 단위로, 최소 사용 시간은 1분입니다만 1분 이후에는 사용하신 초 단위로만 가금이 됩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서버 하나 띄우려고 하면 리눅스 서버 띄우는데 부팅 시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도커 이미지 설치를 하고 이 리눅스 기반이니까 그 부팅하는 시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개발을 한 코드를 수행을 하는데, 이 앞단의 부팅 시간은 모두 제거가 되고 실제적으로 고객이 제공하신 알고리즘이나 세이지메이커가 제공하고 있는 퍼스트 파티 알고리즘을 사용한 시간만 초 단위로 계산을 해서 가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니라 그냥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컴퓨팅 리소스들이 필요합니다. 머신러닝의 첫 번째가 이제 인스턴스, 컴퓨팅을 할 인스턴스. 두 번째가 머신러닝을 할 때 이제 빅데이터라는 개념도 많이 쓰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측면에서 스토리지는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스토리지를 기가바이트를 쓸 때, 테라바이트를 쓸 때에 따라서 다른 또 스토리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트랜스퍼, 인앤아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금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이지메이커가 제가 컴퓨팅 인스턴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이지메이커의 컴퓨팅 인스턴스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합니다. 개발용,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텐서플로우나 MXNet이나 파이톨치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코드를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그 개발에 사용이 되는 컴퓨팅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머신러닝 그 수식을 계산을 할 학습에 사용되는 컴퓨팅 인스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을 마치시고 나면 이걸 이제 배포를 해서 실제 사용을 하는,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을 해야겠죠. 이 세 가지 인스턴스 타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굳이 이 인스턴스 세 개를 구분을 하느냐 하면 그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텐서플로우 코딩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코딩은 굳이 뭐 이 인스턴스를 따로 이렇게 세이지메이커가 지원하고 있는 개발용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트북과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SDK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학습 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전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들어오면 이미지 리사이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뭐 로테이션을 한다든지 노이즈를 더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아니고 그 이외에 내가 지금 뭐 가격 예측을 하고 싶다, 수요 예측을 하고 싶다, 아니면 레코멘데이션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모델 구축에 비싼 인스턴스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T2 시리즈로 사용을 하셔도 모델 개발에는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학습은 사실 각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을 모시면 그분들이 뭐 현재 시점 국내 시장에서 경험이 숙련도가 높으신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를 모시는 게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컴퓨테이션을 할 때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컴퓨터에 걸어놨더니 뭐 며칠이 걸린다, 그러면 며칠 동안 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온프레미스 상에서 인스턴스가 픽스드 된 거, 예를 들어서 뭐 B100 16대를 사놓고 두 팀한테 할당을 했다, 그리고 두 팀 안에서 각각의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델을 뭐 자기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모델 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냐면, 팀과 팀별로 그냥 뭐 균등하게 8대 나누자, 그리고 8대 안에서 팀원들이 뭐 4명, 5명 있다 그러면 각 팀원들이 그 8대도 풀로 사용하기 힘들고 다른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한 대만 쓸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온프레미스 상에서 많은 비싼 돈을 투자를 해서 서버렉 설치하고 거기도 파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있는 서버가 활용률이 60%, 70%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은 우리가 EC라고 그러잖아요. 일래스틱 컴퓨팅이라고 하듯이 필요하실 때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한테 할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순간 내가 지금 P3를 뭐 10대를 써야겠다 그러면 10대로 숫자만 명시를 하시면 10대를 바로 쓰시고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학습용 인스턴스는 조금 하이 컴퓨팅 파워를 원하시는 하이 컴퓨팅 파워를 처음부터 P2, P3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워크로드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을 하시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트레이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스케일 업을 하면서 그 윗단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후단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용 서버는 이것도 조금 목적이 다르죠. 배포용 서버는 예를 들어서 이걸 퍼블릭 서비스로 외부의 뭐 면세점을 위해서 추천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우리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클릭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바로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키 신발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추천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죠. 그런데 이 후단의 시나리오 보여드리겠는데, 이 24시간을 돌아가는 배포용 서버는 굉장히 잘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학습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배포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시나리오를 하나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제품 추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예정을 했을 때 105시간 동안 한 2주 정도의 워크 2주 정도 동안 T2 미디엄 주피터 노트북, 그러니까 가장 싼 거에 해당되죠. 이걸 위해서 코드 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할 때는 조금 더 파워풀한 M4 4X 라지, 요게 이제 그 CPU 4개짜리 메모리 16기가짜리입니다. 그리고 하이 네트워크 퍼포먼스 지원해서 조금 빠르게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 4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4번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인프런싱 추론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한 10분 동안만 T2 미디엄 띄워서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3GB의 데이터를 S3에 준비를 하고 EBS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용 2GB를 S3에 업로드해서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을 할 때 걔가 다운받아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토익 이그젬플처럼.
상단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발용 T2 미디엄, 학습용 M4-4X 라지, 그 다음 호스팅용 T2 미디엄이 있고 105시간 동안 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30분 동안 4번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 10분씩 잠깐씩 해가지고 0.67아워로 계산을 했을 때 현재 서울 리슨 기반으로 가격 계산을 해보면 약 2주 동안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개발에 사용을 한 비용은 8.84달러 정도 들었습니다. 8달러.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를 수신하는 거, 데이터 주고받는 것도 과금이 된다고 했잖아요. 기가바이트당 1.6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14센트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S3에 또 주고받는 데이터 비용은 8센트. 그래서 토탈에서 9달러 정도가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 개발에 필요한 예가 됩니다. 이게 이제 M4-4X 라지니까 너무 낮은 거 써가지고 가격이 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예로 예를 들어 현재 기준으로 그 P3, 2X 라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9달러입니다. 그럼 이제 학습에 들어간 거에다 2배를 해가지고 6달러, 12달러 정도 더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개발하는 환경에 있어서의 비용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하신 인스턴스 타입에 맞춰가지고 이 테이블에 입력을 해보시면 실제적으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 들지. 두 번째로, 그러면 방금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했으니까 이 머신러닝 모델을 배포를 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REST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배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다시 한번 리트레이닝을 합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은 이렇게 루프로 된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이니셜 머신러닝 모델 만들고 그거를 다시 또 데이터를 또 새로 수집을 하고 그 애큐러시 측정을 하고 다시 또 리트레이닝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루프로 돌게 됩니다. 디플로이 해가지고 이렇게 특히 인터넷 베이싱을 하는 퍼블릭 유저들을 위해서 인터넷 베이싱을 하는 경우에는 서버를 한 대를 쓰기보다 Multiple Availability Zone에다가 서버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약 3개의 MLT2 Medium 프로덕션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받는 인풋 데이터는 하루에 약 100MB 정도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어떤 걸 클릭을 했다? 그러면 그 클릭된 그 아이템 ID, 그 다음 유저 ID, 그 다음 관련된 메타데이터 하면 텍스트로 뭐 3-4칼럼 정도의 데이터가 되겠죠. 이걸 하루치를 다 모으면 한 100MB 정도 된다고 예정을 하고, 다시 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트레이닝을 4번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M4-4X 라지 쓰고 거기에 대해서 4시간. 근데 T2 미디엄 굉장히 낮은 거죠. 낮은 걸로 호스팅을 하게 되는데 한 달 계속을 3대를 돌리게 되면 총 사용 시간이 2232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T2 미디엄의 인스턴스 시간당 비용이 약 5.7센트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비용으로 보면 111.6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비용 밑에 데이터 송신하는 거까지 총 합치게 되면 약 한 달에 117달러. 그래서 앞에서 그 개발에 들어갔던 비용 기억나시죠? P3를 쓴다고 했을 때 16달러 아니면 10달러가 안 됐던 비용이 실제적으로 24시간 돌리는 서버에다 서비스 추론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117달러가 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추론을 하는 서비스가 항상 24시간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점이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퍼블릭 유저를 대상을 하면서 반드시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면 꼭 이렇게 이 서버를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배치 모드로 추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된 머신러닝 모델을 저장이 된 S3 버켓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내에서 재고 예측을 한다, 아니면 수요 예측을 한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한 달 기준이나 아니면 주별이나 아니면 일별이라도 한다 그러면 24시간 돌아가는 서버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배치로 필요할 때만 추론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센 서버, 좀 파워풀한 서버로 후다닥 계산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나리오에 보면 15분 동안 3개의 M4-4X 라지 서버에 대해서 4번의 그 별도의 배치 변환 작업 실행을 한다고 하고 평가 데이터는 1GB에 대해서 추론은 10분의 1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테이블에 따르면 그 M4 라지를 그 동일한 데이터 사이즈입니다. 앞 단계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그 데이터 사이즈와 동일한 데이터 사이즈에 서 추론 서비스를 적용을 했을 때 전체 비용을 보면 4.1달러가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배치 모드로 도는 경우에는 그 내가 트레인된 모델을 지정을 하고 그 배치 인퍼런스에 사용된 인스턴스 타임만 하면 세이지메이커가 알아서 서버 띄우고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앞에 24시간 돌아가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목적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개발자가 죽이지 않으면 무조건 항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로 트레인 해가지고 나중에 엔드포인트 서버로 추론 서버를 만들었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그 서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스탑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트레인이 끝나고 나서 엔드포인트 서버를 따로 생성하기보다 이렇게 필요할 때 배치로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점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외에 그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머신러닝이 사실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분 모셔가지고 그분에게 모든 작업을 다 맡기게 되면 정말 많은 시간이 그분이 머신러닝 개발에 투자해야 될 시간들이 많은 곳에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는 머신러닝에서 아직은 슈퍼바이저드 트레이닝이 대세입니다. 슈퍼바이저드 트레이닝 기법이나 리인포스먼트 러닝 기법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닝에 있어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레이블링 작업을 제가 좀 좋은 레이블링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드 트레이닝과 딥 뉴럴 네트워크를 결합을 해서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게 아직은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과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과제를 이제 ETL,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 요 데이터 정제 처리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저희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자기들이 쓰는 ETL 툴이 있으니까 저희 EC2 인스턴스 24시간 돌아가는 EC2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거기다 직접 모든 서비스를 다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 리비전을 할 때마다 설치적으로 매뉴얼을 하시는데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마 S3 버켓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겁니다. S3 버켓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수집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시간별로 CSV 파일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면 아마존 아테나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 CSV 파일이니까 포맷은 일정하고 시간별로 들어오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각각 정해져 있다 그러면 아마존 아테나를 그 S3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파싱을 해서 사용자는 뭘 할 수 있냐면 SQL 퀘리를 날릴 수가 있어요.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한 것도 아니고 인덱싱을 지정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S3 퀘리를 SQL 퀘리를 S3에 저장되어 있는 CSV 굉장히 많은 파일들에서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ETL 작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CSV 파일을 예를 들어서 MySQL로 임포트하기 위해서 데이터 준비를 해가지고 MySQL 임포트하고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데이터 프레퍼레이션하고 크리에이트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그 인덱싱을 만들 때 내가 쓸 키워드에 효과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 그 작업들이 빠지고 아테나가 대신 즉석으로 바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렇게 스트럭처드 데이터 외에 데이터 소스들이 되게 헤트로지니어스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 각각의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를 크롤링 해가지고 모아오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글루라는 서비스도 스크립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클라우드 포메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빌드업하는 포메이션을 도와드리는 그 AWS 레이크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ETL 관련된 작업들에 대해서 이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개발 시간을 단축을 하고 머신러닝 엑스퍼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실제적으로 데이터에 포커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이제 노가다 작업이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의 시간에 제가 모 회사에 가서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고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서 제가 한 80% 되나요?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85% 이상, 80에서 85% 이상이 실제적으로 데이터 만지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 중에서 그 레이블링은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다 느끼시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레이블링, 깨끗한 레이블링이 좋은 아웃풋을 만들게 되거든요.
세이지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서비스를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서비스는 이전부터 존재를 했던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라는 서비스는 원래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분리되어 있던 서비스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만큼 오래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를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와 그 머지를 하면서 저희가 네이밍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했습니다. 미케니컬 터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 퍼블릭 인텔리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50만 명 이상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이 이 레이블링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이 역시 회사 같은 경우에 머신러닝을 적용을 한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비용도 비용이고 사람도 사람이지만 시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레이블링 작업에 한정적인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좀 많이 힘든 점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미케니컬 터커 퍼블릭으로 활용 가능한 분들을 이용을 해서 좀 빠르게 레이블링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요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케니컬 터크라는 서비스가 제가 따로 존재를 했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미 제공이 되고 있던 서비스인데 레이블링 하는 작업에 맞춰가지고 미리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웹 베이스드고요. SDK가 제공을 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HTML 엘리멘트들도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 이미지에서 박스 바운딩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만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이 이미지 안에 뭐가 있다 없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영상 인식이 있을 때 그 영상을 그냥 바운더리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픽셀 레벨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레이블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인터페이스, 그 다음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레이블링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제공을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실 수 있고, 이 화면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부의 프라이빗 워크포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의 뭐 미케니컬 터커나 아니면 서드 파티 인력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터페이스가 그분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하면 그분들한테 노티스가 가게 되고 레이블링 해주세요. 그 레이블링 끝나면 그 PDF 받아서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생성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인력은 그 아마존의 미케니컬 터커 50만 명 이상의 퍼블릭 유저, 아니면 우리 지금 이 데이터는 외부에 공유를 할 수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활용을 하시기보다 이 레이블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좀 따로 팀을 꾸리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그런 분들로 만들어진 프라이빗 레이블링 워크포스 팀, 아니면 서드 파티로 미케니컬 터커 위에도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서드 파티의 레이블링 하는 팀들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저희가 그 미케니컬 터커로 그라운드 세이지메이커 결합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 레이블링 하는 파트만 결합을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새로 만든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우 데이터가 뭐 1TB의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1TB 전체를 다 휴먼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 가장 비싼 방법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1%나 아니면 0.1% 정도의 데이터만 먼저 휴먼 레이블 어노테이션을 하고, 이 어노테이션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이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데이터를 보고 한 작업을 머신러닝 모델로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한 작업을 흉내를 내는 그 액티브 러닝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 1%나 0.1%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99%나 99.9%의 데이터는 휴먼한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액티브 러닝 모델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러닝 모델의 이 모델은 자기가 어노테이션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애큐러시도 출력을 해요. 이건 내가 레이블링 했는데 정확도가 뭐 90%야. 그런데 이건 내가 레이블링 했는데 정확도가 5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정확도 스레시홀드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휴먼 어노테이션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액티브 러닝 모델을 계속 리트레이닝을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액티브 러닝 모델이라고 세이지메이커와 미케니컬 터크를 멀지를 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머신러닝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터레이티브하게 처음 이니셜 머신러닝 모델을 릴리즈를 하고 나서 계속 이게 이제 히팅 레시오를 보는 거죠. 액큐러시 실제 추천을 했을 때 사용자가 그걸 클릭을 한다 안 한다 그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리트레이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은 계속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비싼 비용을 들이기보다 이 작업 자체에 대해서도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이 액티브 러닝 모델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표는 강아지가 한 마리 보이고 있는데 제가 레이블링 작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뭐 10만 장이 있어요. 근데 그 10만 장을 딱 한 명한테 레이블링을 부탁을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분이 한 10,000장쯤 넘어가게 되면 눈이 희밋해져요. 흐릿해져요. 너무 피곤해지죠. 사람은 이렇게 단조로운 작업에 금방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부 1111, 3333 이렇게 막 눌러버리게 돼요. 이제 우리가 미케니컬 터커를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집중력을 여러 시간 동안 단순한 작업을 하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나 뭐 다른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은 2명이나 뭐 홀수 계열로 3명, 5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우리 머신러닝의 애큐레이시는 데이터의 퀄리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장표에 보시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고 이 강아지에 대해서 4명의 어노테이터가 있습니다. 이 어노테이터 중에 3명은 이 강아지가 불독이라고 했고 한 명은 샬페이라고 했어요. 샬페이는 그 중국 오리진의 그 강아지 품종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불독 같으세요? 샬페이 같으세요? 답은 샬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실제적으로 근데 이거를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3명이 불독에다 투표를 했으니까 이 답을 불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투표 기반의 합병 방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컨솔리데이션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답이 뭐냐면 실제 답은 샬페이예요. 그런데 이 레이블링 하시는 분들 중에 샬페이라고 답을 하신 분들 앞에 숫자가 하나 있죠. 0.9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0.7, 0.5, 0.3 그래서 확률 기반으로 컨솔리데이션,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베이지안 인프루언스라는 좀 간단한, 이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한 수식에 대해서 현재 그러니까 레이블링을 하시는 분의 그 성적이 아니면 뭐 신뢰도를 점수화 시켜가지고 그 점수에 맞춰가지고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베이지안 인프루언스 방식을 하게 되면 이 왼편에 있는 강아지 그림이 불독일 확률이 0.1이고 샬페일 확률이 0.9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의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렇게 이런 레이블링 방식은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컨솔리데이션 방식 아니면 텍스트에 대한 다른 또 알고리즘의 컨솔리데이션 알고리즘 각각의 알고리즘별로 다른 그 알고리즘 컨솔리데이션 알고리즘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컨솔리데이션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토 레이블링 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사용자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실제적으로 머신이 그 작업을 배워가지고 매뉴얼 레이블링 작업을 좀 줄여주자라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작업은 수작업한 레이블링, 사람이 레이블링 한 것과 그 다음에 그 파란색에 해당되는 것이 그 자동으로 생성된 레이블링입니다. 이것도 조금 멀어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가장 오른편에 있는 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된 레이블이 바운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잘 잡아줬어요. 이쪽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대부분의 고객분들의 회사가 데이터를 버리는 회사는 드물어요. 대부분이 데이터를 계속 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때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와 액티브 러닝 모델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가장 하단에 있는 게 그 액티브 러닝 모델, 훈련이 된 머신러닝 모델만 적용을 한 경우,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와 액티브 러닝 모델
같이 결합한 경우, 그 다음에 매뉴얼로 다 한 경우에 대해서 글자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장당 이미지 한 장당 레이블링 비용이 전체를 다 매뉴얼로 사람이 다 하는 것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싸게 된 케이스를 지금 레퍼런스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리인벤트에서 발표를 했던 자료입니다. 나머지 기법으로 요건 조금 제너럴하게 머신러닝을 할 때 굉장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혹시 이제 잘 처음 접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작은 규모의 데이터셋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 알고리즘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 트레이닝에 사용된 레이블 데이터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셔야 될 작업이 여기에 무슨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리니어 러너를 쓸지, XGBoost를 쓸지, 아니면 뭐 KNN을 쓸지, 아니면 딥 뉴럴 네트워크로 가고, 그럼 뭐 CNN을 쓸지, RNN을 쓸지, 그 애플리케이션 퍼포스에서 맞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뉴럴 네트워크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실 때 만약 우리가 1TB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 그러면 그 1TB 전체에 대해서 각각의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보다 그 1TB의 데이터에서 1%나 0.1% 정도의 데이터를 랜덤 셔플링으로 뽑으신 다음에 조그만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에 적용을 하셔서 조그만 데이터에 대해서도 퍼포먼스를 잘 보이는 알고리즘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런 방식을 그냥 휴리스틱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의 그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이건 여기 적지 않은데 다른 또 이야기로,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가 한 10,0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10,00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고 싶어 해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 중간에 100개씩 막 넣고 싶어 해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레이블 등 1,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각 레이블당 한 110개 정도의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건데 100레이어의 딥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이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콜드 스타트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가 처음에 많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머신러닝을 적용하고 싶고, 이런 콜드 스타트인 경우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로 다이렉트로 가기보다 기존의 XGBoost나 아니면 그냥 리니어 러너나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적어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잘 준비를 했는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이 릴레이션십이 반영이 되게 인풋이 잘 준비가 됐는지를 기존의 그 속도가 빠른 기존의 트래디셔널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하시고, 이걸로 데이터를 트레이닝 해가지고 퍼포먼스가 예를 들어서 뭐 90%, 91%, 92% 데이터 사이즈가 올라가는데 93% 이상이 안 나와요. 이제 데이터가 이제 10,000개에서 1,000,000개가 된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쯤 되면 딥 뉴럴 네트워크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 개발 기간이 처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한다고 하이퍼 파라미터 오토마이제이션하고 최적의 그 조합들 찾는다고 들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시간 대비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콜드 스타트부터 트래디셔널 머신러닝 알고리즘 출발을 하시고 데이터가 좀 쌓이고 트래디셔널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퍼포먼스가 이제 이렇게 홀딩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딥 뉴럴 네트워크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텐서플로우 많이 쓰시죠? 뭐 저희 같은 경우 텐서플로우 유저가 가장 많은데, 텐서플로우가 저희가 EC2 같은 경우는 AMI라 그러죠. 아마존 머신러닝 이미지를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그 머신 딥러닝용 AMI가 있습니다. 그 딥러닝용 AMI에는 그 머신러닝 개발에 필요하신 툴들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중에 뭐 MXNet이나 텐서플로우도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MXNet과 텐서플로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는 스탁 텐서플로우하고 달라요.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우리가 이걸 다르게 하냐면, 저희 유저들은 시리얼스한 비즈니스 유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뭐 테라바이트 수준이 아니라 페타바이트, 제타바이트까지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이 그 저희 컴퓨팅 리소스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스탁 텐서플로우를 넣어가지고 P3 인스턴스 256대를 돌렸는데 스케일링 이피션시가 뭐 60%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니까 컴플레인이 저희한테 오는 거죠. 저희가 개발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기존의 스탁 텐서플로우를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뜯어 고쳤어요. 스피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CPU와 메모리와 네트워크 밴드위스와 GPU에 맞춰서 최신 커널로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예를 들어서 레스넷 이미지넷에서 A노드짜리 GPU 클러스터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스탁 텐서플로우 대비했을 때 1.27배의 속도 향상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CPU에서 할 경우는 2배 이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시켰습니다. 똑같은 코드를 외부에 그냥 스탁 텐서플로우에서 돌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MI에 설치된 텐서플로우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딥러닝 AMI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텐서플로우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저희가 알아서 패치해가지고 저희가 돌아가는 환경에서 잘 돌아가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컨테이너로 제공이 됩니다. 도커 컨테이너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세이지메이커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EC2나 ECS나 EKS나 동일한 도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커 컨테이너 자체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도커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컴퓨팅 리소스에 대해서만 과금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스턴스를 트레이닝을 할 때 P3 한 대로 하기보다 그 밑에 단계, 그럼 가격이 훨씬 더 싸거든요. 그 밑에 단계의 인스턴스 한 2대 정도로 혹시 뭐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트레이닝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신러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디플로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많이 봤나 보지만, 그분들의 머신러닝 업데이트 주기가 시간별로 업데이트 주기 하는 데는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말 급한 데는 매일 저녁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데이터가 있고 모델을 고치고, 그게 모델을 고쳐가지고 새로 업데이트해서 그 트레이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닝이 전체를 합쳐서 하루 안에만 끝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다 그러면 내가 굳이 P3 제일 비싼 거 사서 1시간에 끝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모델 개발하시고 그거 조금 낮은 인스턴스 걸어두시고 그 다음 아침에 와서 학습된 거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 더 옵션이 뭐냐면, 이건 최근에 릴리즈가 된 건데, 스파트 인스턴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C2 스파트 인스턴스는 10년이 넘은 서비스고, 저희가 리저브드 인스턴스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잠깐 비는 사이에 그 인스턴스를 싸게 파는 서비스를 스파트 인스턴스라고 하죠. 세이지 메이커도 최근에 매니지드 스파트 인스턴스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EC2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매니지드 스파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이잖아요. 그럼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면 GPU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트레이닝된 그 상태 그대로 프리즈를 해가지고 다시 S3에 다운로딩을 하고, 그 다음 스팟이 어베일러블해지면 그걸 그대로 다시 올려서 다시 리트레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얘는 그냥 스파트 인스턴스가 아니라 세이지 메이커 매니지드 스파트 인스턴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쓰게 되면 최대 90%,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 밑에 하단에 보면 블로그 링크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 머티리얼 다운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블로그에 기록된 기록은 60% 세이빙,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 지난주에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64% 세이빙이 되는데 시간이 1%밖에 더 들지 않았어요. 완전 통째로 다행히 그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P3가 그대로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시간이 1% 정도밖에 더 안 들었는데 비용은 64% 세이빙하는 이런 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트 인스턴스 자체가 무조건 싸고 시간 별로 안 걸린다 개런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매주 정도 업데이팅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P3로 하는데 P3로 봉선 4시간 정도 걸린다. 근데 매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되면 된다 그러면, 그런 잡들은 스파트 인스턴스로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를 하실 때 그냥 바이너리로 CSV나 이렇게 로우 텍스트 파일로 굉장히 작은 첨커들을 수만 개를 준비를 하기보다 텐서플로우 쓰신다 그러면 TF 레코드로 포맷으로 미리 준비를 좀 해두시고, 아니면 아파치 MXNet이나 세이지메이커 빌트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레코드 I/O 포맷으로 미리 컨버전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각 한 100MB 정도 좀 큰 사이즈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디스크 I/O에 사실 바틀렉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작업들도 미리 방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하니까 내가 디플로이하는 EKS 서버나 세이지메이커 서버나 거기에 있는 EBS 스토리지에다가
뭐 1TB를 막 저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게 비용도 비싸지만 실제적으로 속도도 빠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장표가 뭐냐면 S3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세이지메이커가 EBS 개발용 서버에 EBS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 대비했을 때 S3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면 속도가 느리냐 아니냐에 대해서 검증을 해놨는데, 세이지메이커의 S3와 컨테이너 간의 연결은 하이스루프 모드가 디폴트로 작용이 돼요. S3인데 데이터 IO가 하이스루프 모드로 가장 빠른 모드로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표에 보시면 여기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개발용 EBS 디스크에서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서버로 데이터가 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S3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S3가 퍼포먼스가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닝을 하실 때 그 트레이닝 전체 데이터, 그 비싼 데이터를 EBS에 저장을 하는 것보다 S3에 저장을 해놓고 그럼 훨씬 싸잖아요.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그래 해놓고 트레이닝을 할 때 S3가 실제 바틀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지메이커는 17개의 현재 빌트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알고리즘별로 방금 말씀드린 파일 모드나 파이프 모드, 아니면 GPU 지원 여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하진 않거든요. 알고리즘 특징에 따라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파이프 모드로 할지 아니면 GPU 여러 개를 쓸지, 스케일 인을 할지 스케일 아웃을 할지 업을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PU가 있습니다.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대부분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리니어 러닝 하더라도 러닝 레이트는 적어도 결정을 해야 되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쓴다 그러면 레이어 개수, 그 다음에 에포크 개수, 그 다음에 히든 유닛 개수 등을 다 결정을 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의 조합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대놓고 물어보면 아무도 다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데이터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던져주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당신이 단 한 번에 최적의 HPU를 찾아가지고 단 한 번의 트레이닝을 끝내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신에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효과적으로 요 HPU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콤비네이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드 서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랜덤 서치 방식이라든지, 지금 화면의 오른편에 보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들 간의 릴레이션십을 베이지안으로 계산을 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랜덤으로 n 디멘셔널 스페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랜덤으로 n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각 n 포인트에서 최적화를 하면서 최적의 한 포인트를 찾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기능도 세이지메이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지원을 합니다. 즉 세이지메이커 빌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커스텀 컨테이너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HPU 기능도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에 실제적으로 HPU를 했을 때 자기가 알아서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을 찾아가면서 출연한 결과들을 보이는 스크린샷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결과값을 이제 봐야겠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할 때도 하나 매뉴얼 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트의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은 자기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HPU를, 여기서 또 무슨 팁이 나오냐면, 처음 HPU를 하는데 내가 1TB 있다 그러면 1TB를 다 집어넣고 HPU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 하이퍼 파라미터 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스몰 샘플만 랜덤 샘플링해서 스몰 샘플에 대해서 좀 와이드한 레인지의 맥스 하이퍼 파라미터 레인지를 각각 설정을 하시고, 현재 화면 그래프에 보시면 조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좀 왼편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인지가 맥스 미니 있다 그러면 오른편으로 갈수록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HPU를 할 때는 처음에 1%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10%의 데이터를 가지고 요 레인지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오른편 같은 경우에는 mean child weight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락가락해요.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트레이닝에 영향을 이 데이터의 트레이닝을 별로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맥스민 레인지가 충분히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맥스민을 늘려서 다시 검색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테이블로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을 할 때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머신러닝을 우리가 그냥 테스트로 해보려고 머신러닝 하는 거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로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밸류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추론을 해야 이제 돈을 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요 추론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 1:9 정도의 레시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다른 옵션이 뭐가 있냐면 일라스틱 인퍼런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일라스틱 인퍼런스는 GPU 카드인데 P2P3 같이 비싼 게 아니라 조금 저가의 GPU 카드고 1테라플랍스에서 32테라플랍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에 뭐가 할 수 있냐면 CPU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시고 GPU 카드를 필요하실 때마다 요 EI를 추가를 하셔가지고 요 정도 붙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리스폰스 타임 안에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니오는 그 옵티마이저입니다. 저 머신러닝 같은 옛날에 이제 C를 컴파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프로파일링을 했었습니다. CPU 옵티마이제이션, 메모리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었죠. 머신러닝 모델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존 니오는 얘는 컴파일러입니다. 안에 실제적으로 컴파일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모델이 있으면 텐서플로우나 MXNet, 파이토치 그리고 엑스지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트레이닝된 모델.tar GG 파일을 다시 파싱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찾아서 안에 있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그 다이렉티드 사이클릭 그래프라 해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내부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찾아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메모리도 미리 준비를 하고 새로 트레인된 코스를 생성을 합니다. 다시 모델.tar GG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그 배포를 하고자 하는 하드웨어에 맞춰가지고 다시 옵티마이제이션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에 보면 이제 LNBM이 있어가지고 파싱이 가능하고 오른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돌리고자 하는 환경 IoT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맞춰서 런타임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6MB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런타임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로딩을 하셔가지고 머신러닝 모델 인퍼런싱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링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매니저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일 서비스인데 우리 팀이 이번 달에는 $10,000 정도만 써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리밋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노티피케이션 같은 서비스를 받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AWS 버짓이나 코스트 유시 리포트나 익스플로러나 요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량을 초과할 때 통보하는 기능, 그 다음에 추정률 세팅하는 기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태그라든지 그리고 대시보드나 API를 통해서도 예산 추정 및 생성 및 추정이 가능하니까 요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오버버짓이 나가지고 나중에 또 컴플레인 받는 일 없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AWS 버짓에 이제 스크린샷을 보여드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예산이 넘어간 경우엔 레드 사인이 뜨고 아직 이내인 경우는 이제 블루 사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세이지메이커가 이제 프리티어 프로그램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용으로 250시간, 학습용으로 50시간, 그리고 배포로 125시간, 그리고 저희가 11월이 되면 리인벤트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세이지메이커는 매년 리인벤트마다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불편한 점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번 리인벤트에 세이지메이커에 좀 굉장히 많이 추가되어서 좀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리인벤트도 좀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다음으로 이 니오 파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너무 성급하게 했는데 김종선 SA님께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종선 SA입니다. 다수의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관련된 전략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전이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세이지메이커에 있는 니오라고 하는 컴파일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컴파일러 부분이고 세이지메이커를 모든 ML 작업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모델을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서 추론할 수 있게끔 컴파일 해주는 기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오 컴파일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모델을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한 전체 풀 ML 작업을 시연함으로써 관련된 내용을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니오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추론이라고 하는 세이지메이커 메뉴에 있는 컴파일 작업이라는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니오의 컴파일은 콘솔과 SDK와 CLI를 통해서 각각 지원이 가능하고, 보여드리는 것처럼 콘솔을 통해서 컴파일 작업을 실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델 혹은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만든 모델의 아트팩트를 지정을 한 후에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고, 실제로 컴파일을 하고자 하는 대상의 타겟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하는 인풋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력에 대한 부분의 대상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것은 저희가 엣지 디바이스라고 불리우는 컴파일을 해서 가장 최적의 연산을 이끌어내고 그런 걸 통해서 추론 시간을 줄이게 하는 파트를 이 컴파일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C타입이나 M 혹은 P타입의 인스턴스 타입의 인텔 계열이나 ARM 계열에 있는 각각의 칩들이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하드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적화 기법을 이미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만든 모델의 아트팩트를 각각 다 분해를 해서 추론과 관련해 있는 부분들만 추출을 해서 그걸 다시 모델로 만들기 때문에 메모리에 가장 최적화해 있는 상태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제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다시 컴파일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칼텍 256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데이터 서비스 트레이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게, 인퍼런스 할 수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의 트레이닝 결과와 모델의 아티팩트를 넣어둘 S3를 지정을 합니다. 세이지메이커의 API나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 SDK를 임포트를 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고 데이터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칼텍 256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칼텍 데이터셋은 256개 카테고리에 3만 개가 넘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고, MXNet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레코드 IO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이미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셋을 데이터 레코드 IO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데모의 편의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미 레코드 IO로 만들고 그 레코드 IO를 직접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하는 셋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들을 가지고 레코드의 IO 형식의 것들을 다운받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밑에서 보이는 그 박스에 S3에다가 데이터를 카피하는, 레코드를 카피하는 것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는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SDK는 콘솔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S3의 콘솔에 들어가면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레코드 IO의 데이터 셋을 다운로드 받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숫자로 바뀌었고요. 이후에 데이터셋이 준비가 완료가 되었으므로 관련된 것을 트레이닝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는 트레이닝을 위한 GPU나 CPU의 인스턴스 타입과 개수를 사전에 지정을 해주고, 그 지정해준 값에 대한 것들의 인풋 모드, 아까 파일과 그다음에 파이프 모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파이프와 파일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리밍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일의 인풋 모드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파이프 파라미터의 레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미니 배치 사이즈나 에폭, 개개수, 러닝 레이스를 지정을 해놓고 저희가 트레이닝을 위한 준비 셋을 지정하는 게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 초기에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진행한 후에 나중에 모델 트레이닝을 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HPU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은 추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 부분을 각각 다 구성을 하고 레코드 IO라고 하는 부분과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각각이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에 대해서 각각 구성을 하고 fit이라고 하는 걸로 트레이닝 잡을 시작을 합니다. 트레이닝 잡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앞서 설정하셨던 파라미터와 트레이닝을 위한 인스턴스 타입에 맞춰져서 각각의 트레이닝 작업을 시작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에 세팅된 값들을 찾아내면서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다운받은 이미지 레코드 셋을 가지고 이미지 분류를 위한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이고 해당하는 과정들이 모두 다 아웃풋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진행 여부의 디버깅이 가능하십니다. 완료가 되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인스턴스 유형과 어떤 인스턴스 타입의 개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진행이 트레이닝을 했는지에 대한 진행 시간과 그 다음에 사용한 알고리즘의 트레이닝에 사용한 인스턴스의 타입의 종류와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에 사용한 레코드 셋을 역시나 콘솔에서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작업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시고요. 출력 데이터셋에 모델 아티팩트가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이 실제로 기록이 되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HPU를 하는데 기준값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어서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트레이닝에 따른 시간이 결정이 되고 트레이닝 한 시간만큼 비용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트레이닝이 됐고 트레이닝 된 시간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델이 다 만들어져서 아티팩트가 구성이 되면 그 아티팩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외부에서 그걸 호출해서 실제로 인퍼런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걸 디플로이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플로이 하는 과정에 대한 진행은 내가 몇 개의 인스턴스를 어떤 타입을 선택해서 인퍼런스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엔드포인트가 해당하는 인스턴스 타입에 맞춰져서 구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엔드포인트 구성과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완료되어 있는 상황을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크레이팅 되는 부분이 완료가 돼서 엔드포인트가 완료가 된다면 인서비스 상태가 되고 인서비스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내가 C5 타입으로 인퍼런스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올 트래픽에 대해서 C5 4X 라지라고 하는 타입의 인서비스 상태를 현재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하는 아티팩트가 어떤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해당하는 엔더포인트가 구성이 됐는지에 대한 추적도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고 엔드포인트를 만들었으면 샘플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이미지 디텍션을 해서 그게 내가 원하는 인퍼런스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추론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작업을 해보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값을 추론을 하게 되면 엔드포인트에 그 요청을 넣어서 오브젝트 디텍션의 결과를 이렇게 probability와 함께 레이블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전체 ML, 머신러닝에 대한 full life cycle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 해당하는 이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도 가능하시지만 실제로 콘솔을 통해서 혹은 CLI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까지 모델을 만들고 엔드포인트를 만들어 본 거는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니오를 써보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 작업이었습니다. 만들어진 작업, 즉 이미 만들어진 모델과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델을 가지고 다시 컴파일하는 작업이 지금 보시는 작업입니다. 내가 타겟으로 하는 C5, 인텔 계열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C5에 인풋 쉐이프 한 개, 배치 사이즈와 3개의 채널을 갖고 있고
이미지의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다시 그런 인퍼런스를 하는 컴파일을 하게 되는 작업을 요청한 거고요. 모델의 아티팩트라고 하는 건 앞서 만들었던 작업의 S3에 있는 특정 위치에 모델 이미 선 트레이닝 해 놓았던 모델의 아티팩트가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컴파일을 하고 그걸 옵티마이즈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저희가 디플로이하는 과정만 하게 되면 세이지메이커 니오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사용하신다고 보십니다. 현재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혹은 MXNet 같은 혹은 그 빌트인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 잘 알려져 있거나 많이 사용하시는 프레임워크는 인텔 계열이나 아니면 엔비디아나 뭐 ARM 같은 ARM 같은 그런 프로세서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하드웨어의 최적화 부분을 다 이미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컴파일러를 지정하실 수 있고 지정 옵션에 그런 옵션을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C5 인텔 계열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선택을 해서 해당 부분의 컴파일러를 완료를 했고 해당하는 완료된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실제로 C5 4X 라지에 디플로이 하는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디플로이 하는 과정은 앞서 먼저 번 보셨던 모델의 디플로이와 다르지 않고요. 그냥 동일하게 보십니다. 밑에 있는 것이 먼저 번에 만든 디플로이에 된 엔드포인트고 지금 보시는 것이 니오로 컴파일된 모델에 대한 엔드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엔드포인트의 배포가 완료가 되면 인퍼런스 할 수 있는 상태가 여전히 똑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이 추론을 진행해 보면서 예상되는 인퍼런스의 결과를 확인하시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프리딕트를 해서 실제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고 전체 월타임의 경우 CPU나 월타임에 대한 부분이 컴파일된 니오로 컴파일된 부분이 기존에 사용된 것보다 적게 사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니오는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에 인퍼런스의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0분의 1로 해당하는 메모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잘 알려져 있는 레스넷에 대한 케이스를 C5 9X 라지로 비교를 해봤을 때 3배 정도의 인퍼런스 시간이 절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전체 머신러닝 플로우를 하지 않고 이미 잘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머신러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머신러닝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내가 원하는 잘 알려져 있는 하드웨어에 최적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그거는 추론에 대한 시간을 줄여줌과 동시에 앞서 소개했던 추론에서 발생하는 가장 많은 비용에서의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여러분의 시간과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되어 있는 참고 자료는 이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본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하시면 바깥에 부스가 있어요. 부스에 있을 예정이니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질의응답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